25년이었습니다. 거친 손으로 간병하고 낡은 옷 입고 그 사람만 바라보며 살았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제 앞에서 명품백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초라한 모습으로 사랑을 구걸하지 말라고요. 그날 저는 깨달았어요. 눈물로는 아무것도 지킬 수 없다는 걸. 한 달 뒤 그 여자의 화려한 결혼식장에는 축가 대신 법원 소장이 배달됐습니다. 그녀가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지는 순간 저는 처음으로 웃을 수 있었어요. 25년 참고 살았던 한 여자가 자신을 짓밟은 자들에게 어떤 대가를 치르게 했는지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재훈 씨와 25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법적으로 부부는 아니었지만 누구보다 진한 인연이라 믿었어요. 처음 만났을 때 재훈 씨는 한창 사업을 준비하던 시기였고 저는 그의 꿈을 응원하고 싶었습니다. 그가 건설 하청업을 시작할 때 미천을 만들려고 제가 요양보호사 일을 시작했어요. 낮에는 어르신들 간병하고 밤에는 재훈 씨 사무실 정리하고 주말엔 그의 어머님을 모셨습니다. 치매가 오신 어머님을 5년째 간병하면서 제 손마디는 점점 굵어졌고 허리도 자주 아팠어요. 거울 볼 시간도 없이 살았지만 불행하진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헌신하는 삶이 나쁘지 않다고 언젠가는 보답받을 거라고 믿었거든요. 재훈 씨도 저를 아껴주는 것 같았고 가끔 외식도 하고 여행도 다니면서 우리에겐 법적 혼인신고만 없을 뿐 진짜 부부나 다름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우리를 부부로 알고 있었고 저도 그게 자랑스러웠어요. 그런데 그게 제 착각이었다는 걸 너무 늦게 알아버렸습니다. 어느 날 재훈 씨가 샤워하는 사이 메시지 소리에 무심코 휴대폰을 봤습니다. 화면에 떠오른 이름은 수진 선생님이었어요. 내용은 차마 입에 담기 힘든 것들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저는 대화 내용을 끝까지 확인했어요. 몇 달 전부터 이어진 대화들, 함께 찍은 사진들, 그리고 저를 비웃는 듯한 메시지들까지. 오늘도 집에 계신 분 간병 핑계 대면 돼요. 라는 수진의 말에 재훈 씨가 웃음 이모티콘을 보낸 걸 보고 정말 숨이 막혔습니다. 제가 어머님 간병하느라 집을 비운 시간에 두 사람은 데이트를 즐기고 있었던 거예요. 고급 레스토랑 사진, 호텔 수영장 사진, 해외여행 사진까지. 제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곳들을 함께 다니고 있었어요. 25년을 함께 산 사람이 이럴 수 있나 싶어서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재훈 씨를 추궁해야 할지 아니면 모른 척 지켜봐야 할지 갈등했습니다. 새벽까지 울다가 거울을 봤는데 초췌한 제 모습이 너무 낯설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재훈 씨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수진이라는 사람이 누구냐고요. 그는 잠시 당황하더니 곧 태연하게 요가 수업 선생님이라고 답했어요. 건강관리 차원에서 배우고 있다고 둘러댔습니다. 증거를 보여주자 그제야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군요. 하지만 반성하는 모습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휴대폰을 몰래 본 것을 탓하며 화를 냈어요. 사생활 침해라는 말까지 하더라고요.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25년을 함께 산 사이에 무슨 사생활이냐고 따졌더니 그는 우리가 법적 부부도 아니지 않냐고 반박했어요.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한순간의 실수였다고 곧 정리하겠다고 둘러댔지만 진심은 느껴지지 않았어요. 저는 그에게 수진과 연락을 끊으라고 다시는 만나지 말라고 애원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약속했지만
그 약속이 얼마나 가벼운 것인지 저는 곧 알게 됐어요. 며칠 뒤 재훈 씨의 휴대폰을 다시 확인했을 때 수진과의 대화는 더 은밀한 방식으로 계속되고 있었거든요.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대화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요. 저는 수진을 직접 만나기로 결심했습니다. SNS를 통해 그녀가 운영하는 요가 스튜디오 위치를 알아냈어요. 화려한 인테리어의 회원들도 많아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수업이 끝날 시간에 맞춰 찾아갔어요. 화려한 운동복을 입고 나온 그녀는 저를 보자마자 누군지 알아챘습니다. 재훈 씨한테 제 사진이라도 받았나 봐요. 저는 최대한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재훈 씨와 저는 25년을 함께 산 사이라고 제발 그 사람을 놓아달라고요. 하지만 수진의 반응은 제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그녀는 비웃으며 말했어요. 25년이나 함께 살았으면서 왜 혼인신고 하나 못 받아냈냐고. 법적으로는 남남이지 않냐고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녀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으니까요. 수진은 제 초라한 옷차림을 훑어보더니 코웃음 쳤어요. 간병이라느라 제대로 꾸미지도 못한 제 모습이 그녀 눈에는 얼마나 우스꽝스러워 보였을까요? 명품 운동복을 입은 그녀와 낡은 점퍼를 입은 저의 대비가 너무나 극명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모욕감에 온몸이 떨렸어요. 수진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를 카페로 끌고 가더니 더 잔인한 말들을 쏟아냈어요. 재훈 씨가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저와는 비교도 안 된다고 자랑했습니다. 명품백과 비싼 액세서리를 보여주며 이것들이 다 재훈 씨가 사준 거라고 했어요.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선물을 받는다고, 생일에는 해외여행을 간다고 자랑했습니다. 저는 참으려 했지만 눈물이 났어요. 저는 25년 동안 제대로 된 생일 선물 한 번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러자 수지는 더욱 신이 났는지 저의 아픈 과거까지 들춰냈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 사업 실패로 빚을 진 적이 있었는데 재훈 씨가 그 이야기를 다 했나 봐요. 그런 상처 있는 여자를 누가 진심으로 사랑하겠어요? 재훈 씨도 동정심에 같이 산 거 아니에요. 라는 수진의 말에 저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카페를 나와 혼자 한참을 울었어요. 하지만 집에 돌아와서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분노가 아닌 냉정함이 필요한 순간이었어요. 저는 그날부터 변했습니다. 며칠 뒤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수진이 우리 집 근처까지 찾아온 거예요. 재훈 씨와 팔짱을 끼고 당당하게 걸어 다니며 저를 도발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말이에요. 슈퍼 앞에서, 시장 입구에서, 심지어 제가 어머님과 산책하던 공원에까지 나타났어요. 저는 참을 수가 없어서 수진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랬더니 그녀는 큰 소리로 말했어요. 법적으로 부인도 아닌 분이 왜 이러세요? 사실혼 관계는 법적 보호도 제대로 못 받잖아요. 저한테 화낼 자격도 없으시면서요.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25년을 함께 살았지만 법적 부인도 아니라는 사실이 동네방네 알려진 거죠.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창피함과 분노로 숨이 막혔어요. 집으로 돌아와 밤새 인터넷을 뒤졌습니다. 사실혼 관계에서도 정말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건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사실혼도 혼인에 준하는 관계로 인정되고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는 판례들이 있었던 겁니다. 대법원 판결까지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희망을 받습니다. 저는 다음 날 바로 법률 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알고 지내던 분의 소개로 가사 전문 변호사님을 만났어요. 변호사님께 25년간의 사실혼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보여드렸습니다. 공과금 고지서와 재훈 씨 어머님 간병 기록, 함께 찍은 사진들, 주변 사람들의 증언까지. 심지어 재훈 씨 회사 직원들도 저를 사장님 부인으로 알고 있었어요. 명절 때 인사도 받고 경조사에도 함께 참석했던 기록이 다 있었습니다. 변호사님은 꼼꼼히 자료를 살펴보시더니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재훈 씨와 이혼하는 것보다 수진에게만 집중해서 위자료를 청구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요. 이혼하면 재훈 씨는 오히려 수진과 떳떳하게 만날 수 있게 되니까요. 저는 그 말에 무릎을 쳤습니다. 맞아요. 이혼은 그들이 바라는 거잖아요. 저는 가정을 지키면서도 수진에게 대가를 치르게 할 방법을 찾은 거예요. 변호사님은 수진에 대해 더 조사해보라고 하셨습니다. 약점이 있다면 협상에 유리하다고요. 저는 그날부터 본격적인 탐정이 됐습니다. SNS를 뒤지고 지인들에게 물어보고 수진의 일거수일투족을 파악했습니다. 그녀의 인스타그램은 공개 계정이었고 일상이 다 올라와 있었어요. 고급 레스토랑 사진, 명품 쇼핑 인증, 해외여행 인증까지. 그리고 결정적인 정보를 얻었습니다. 수진이 대학병원 정형외과의사와 약혼한 상태라는 거였어요. 결혼식 날짜까지 잡혀 있었습니다. 3개월 뒤였어요. 그녀의 SNS에는 약혼 반지 사진과 함께 행복한 글들이 가득했습니다. 드디어 제 인생의 반쪽을 만났어요. 완벽한 그 사람과 새 출발을 앞두고 있어요. 같은 글들이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수진의 의도를 이해했어요. 재훈 씨는 그녀에게 결혼 전까지의 놀이 상대였던 겁니다. 의사와 결혼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즐기려던 거죠. 재훈 씨에게 받은 명품들도 나중에 되팔아서 결혼 자금으로 쓸 생각이었을 거예요. 제가 더 분노한 건 재훈 씨가 그 사실을 모르고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착각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저는 완벽한 타이밍을 계산했어요. 수진의 결혼 준비가 한창 진행 중일 때 그녀의 예비 시댁과 본가에 모두 소장이 배달되도록 말입니다. 변호사님과 함께 치밀하게 소송을 준비했어요. 증거는 충분했습니다. 소장에는 수진의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피해와 25년 사실혼 관계, 파탄에 대한 위자료 5천만 원을 청구한다고 명시했습니다. 그리고 재훈 씨와 수진의 메시지 내용, 두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들, 목격자 진술, 수진이 재훈 씨에게 받은 금품 내역까지 모두 증거로 첨부했어요. 특히 재훈 씨의 카드 명세서를 분석해서 수진에게 쓴 돈이 1년에 3천만 원이 넘는다는 것도 증명했습니다. 명품백, 보석, 호텔 비용, 해외여행 경비까지 전부 말이에요. 변호사님은 이 정도 증거면 백전백승이라고 하셨습니다. 오히려 청구 금액을 더 올려도 된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5천만 원으로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돈이 목적이 아니라 수진의 삶을 무너뜨리는 게 목적이었으니까요. 저는 소장 제출 날짜를 수진의 결혼식 한 달 전으로 정했어요. 예비 신부가 소송에 휘말려 있다는 사실이 시댁에 알려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뻔했으니까요. 특히 의사 집안이라면 체면을 중요시할 테고 며느리감의 과거에 이런 추문이 있다는 걸 절대 용납하지 않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는 날,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에 도장을 찍었어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순간이었습니다. 소장은 계획대로 수진의 집과 예비 시댁에 동시에 배달됐습니다. 며칠 뒤 재훈 씨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어요.
수진이 울면서 전화했다고 무슨 일이냐고 다그쳤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법적으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한 것뿐이라고요. 재훈 씨는 화를 냈습니다. 25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럴 수 있냐고, 수진은 죄 없는 사람이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어요. 죄 없다니요. 누군가의 25년 인생을 파탄낸 사람이 죄가 없다고요. 저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날 저녁 수진에게서도 연락이 왔어요. 소송을 취하해 달라고, 무릎 꿇고 빌 테니 제발 한 번만 봐달라고 애원했습니다. 목소리에 울음이 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대화하라고만 했죠. 수진의 예비 시댁에서는 이미 결혼을 재고하겠다는 연락이 왔다고 들었습니다. 명문가 의사 집안에서 소송에 휘말린 며느리를 받아들일 리 없었던 거예요. 더군다나 유부남과 불륜을 저지른 여자라니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겠죠. 수진이 그토록 자랑하던 화려한 결혼식은 무산 위기에 처했고, 저는 그 소식을 듣고 처음으로 마음이 후련해졌습니다. 수진의 약혼자 상우 씨가 직접 저를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화가 나 있었지만 제가 준비한 모든 증거를 보여주자 표정이 굳어졌어요. 자기가 알던 수진과 전혀 다른 모습이었던 거죠. 특히 수진이 재훈 씨에게 받은 명품들 사진을 보고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도 비슷한 명품들을 수없이 많이 사줬다고 했습니다. 수진은 상우 씨에게도 거짓말을 해왔던 겁니다. 심지어 재훈 씨와 함께 간 해외여행 사진까지 보여줬더니 상우 씨는 그때 수진이 친구들과 여행 간다고 했다고 말했어요. 모든 게 거짓이었던 거죠. 상우 씨는 한참을 고민하더니 결혼을 취소하겠다고 했어요. 신뢰가 무너진 관계는 의미가 없다면서요. 더군다나 거액의 위자료 소송까지 걸려있는 여자와 결혼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죄 없는 사람을 휘말리게 해서요. 하지만 상우 씨는 오히려 감사하다고 했어요. 결혼 전에 알게 돼서 다행이라고요. 만약 결혼 후에 알았다면 더 큰 불행이었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 후 수진의 SNS는 모두 비공개로 전환됐습니다. 화려했던 약혼 사진들, 행복한 글들이 모두 사라졌어요. 수진의 꿈은 그렇게 산산조각 났습니다. 법정 공판이 시작됐습니다. 수진은 변호사를 선임했지만 증거 앞에서는 무력했어요. 재판부는 사실혼 관계의 부정행위에 대해 명확히 인정했고 수진에게 3천만 원의 위자료 지급 판결을 내렸습니다. 제가 청구한 5천만 원보다는 적었지만 수진에게는 감당하기 힘든 금액이었어요. 프리랜서 요가 강사로 벌어온 수입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액수였죠. 판결문에는 피고는 원고의 25년 사실혼 관계를 알면서도 고의로 부정행위를 저질렀으며 이는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명시돼 있었습니다. 수진은 항소했지만 기각됐습니다. 오히려 항소 과정에서 그녀의 악행이 더 자세히 드러났어요. 결국 그녀는 위자료를 마련하기 위해 재훈 씨에게 받았던 명품백과 액세서리들을 중고로 팔기 시작했습니다. SNS 인플루언서로 활동하던 그녀의 이미지도 완전히 추락했어요. 소송 사실이 알려지면서 팔로워들이 떠났고 불륜녀, 남의 가정 파괴한 여자라는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요가 스튜디오 회원들도 하나둘 떠나갔어요. 그녀가 그토록 자랑하던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걸 보면서 저는 복수의 달콤함보다는 허무함을 느꼈습니다. 재훈 씨도 무사하지 못했습니다. 건설업계는 좁아서 소문이 빠르게 퍼졌어요. 25년을 함께 산 여자를 배신하고 젊은 여자와 바람을 피운 남자라는 소문이요. 더군다나 그 여자가
다른 남자와 결혼 준비 중이었다는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재훈 씨는 완전히 바보 취급을 당했습니다. 거래처에서 신뢰를 잃었고 새로운 프로젝트 계약이 줄줄이 취소됐어요. 저런 사람과 일하면 뒤통수 맞는다는 소문이 돌았다고 합니다. 그의 비즈니스는 급격히 무너졌어요. 재훈 씨는 저를 찾아와 용서를 빌었습니다. 수진과는 완전히 끝났다고, 다시 예전처럼 살자고 애원했어요. 무릎까지 꿇으면서 말이에요. 하지만 저는 냉정하게 거절했습니다. 25년 동안 쌓아온 신뢰는 한순간에 무너졌지만 그걸 다시 쌓는 건 불가능하다고 말했어요. 재훈 씨는 자기 어머니는 어떡하냐고 그동안 간병해 준 은혜를 생각해 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어머님 간병은 제가 계속하겠지만 재훈 씨와 저는 이제 남남이라고 선언했어요. 법적으로도 감정적으로도 끝났다고요. 다만 어머님께는 죄가 없으니 끝까지 모시겠다고 했습니다. 그건 재훈 씨를 위한 게 아니라 어머님을 위한 거라고요. 수지는 결국 위자료 3천만 원을 분할로 갚기 시작했습니다. 매달 100만 원씩 제 통장에 들어오는 돈을 확인할 때마다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이게 정의의 대가인가? 아니면 그냥 복수의 잔재인가? 하지만 저는 그 돈으로 제 미래를 준비했습니다. 독립적인 삶을 위한 미천으로 모았어요. 재훈 씨의 어머님 간병은 계속했지만 이제는 간병인으로서 정당한 급여를 받기로 했습니다. 무료 봉사는 끝났어요. 계약서도 쓰고 4대 보험도 가입했습니다. 수지는 위자료를 갚기 위해 스튜디오를 정리하고 일반 피트니스 센터 강사로 취직했다고 들었습니다. 화려했던 SNS도 모두 삭제했고요. 명품 옷과 가방도 다 팔아치웠다고 해요. 그녀가 잃어버린 건 돈만이 아니었어요. 꿈꾸던 결혼, 사회적 이미지, SNS 팔로워, 요가 스튜디오,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까지 모두 잃었습니다. 가끔 동네에서 수진을 마주칠 때가 있는데 예전처럼 화려한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초췌하고 지친 얼굴로 고개를 숙이고 지나가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남의 행복을 짓밟은 대가가 이런 거구나 하고요. 이제 저는 재훈 씨 없이도 살아갈 준비가 됐습니다. 수진에게서 받은 위자료와 간병인 일로 모은 돈으로 작은 원룸을 얻었어요. 25년 만에 처음으로 제 명의의 집이 생긴 거죠. 비록 작지만 온전히 제 공간이라는 게 너무 좋았습니다. 재훈 씨는 여전히 연락하지만 저는 어머님 간병 문제 외에는 대답하지 않아요. 동네 사람들은 제가 당당해졌다고 말합니다. 예전처럼 고개 숙이고 다니지 않는다고요. 맞아요. 저는 더 이상 누군가의 그늘에 숨어 사는 여자가 아닙니다. 법이 저를 보호해 준다는 걸 알았고 제 권리를 지킬 수 있다는 걸 배웠어요. 수진처럼 남의 고통을 우습게 여긴 사람은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는 것도 증명했습니다. 요즘은 간병일 외에 요양보호사 선배들에게 제 경험담을 이야기해 주기도 해요. 법적 혼인관계가 아니어도 권리를 찾을 수 있다는 걸 참고 당하지만 말라는 거요. 거울을 보니 주름은 더 늘었지만 눈빛만큼은 예전보다 훨씬 빛나고 있었어요. 저는 이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합니다.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간병인도 아닌 그냥 저 자신으로 살아갈 겁니다. 저를 무시하고 짓밟았던 사람들에게 당당히 맞선 제 자신이 자랑스럽습니다.